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마이데이터 유닛장 김혜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룹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은 그 화상을 통해 그나마 몇 번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다른 직원분들에게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네요. 화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설레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신안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이 나왔는데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질문하는 거 싫어하시니까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일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 때부터 이렇게 범람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범람을 하기 때문에 토지가 비옥하다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범람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농작물의 피해가 엄청나겠죠. 수확량은 줄고 그 줄어든 수확량에서 고율의 세금을 내고 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떠돌이가 되는 일들을 택하시게 되는 거죠. 떠돌이가 돼서 이제 그분들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 되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국가를 위해서 싸워줄 군인도 줄고 세금을 낼 일꾼도 줄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은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오들 중에 스마트한 파라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일강의 범람으로 피해 있는 농민들이 더 이상 떠돌지 않게 할 것인가? 세금의 부담을 덜어줄 것인가?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1970년대 사진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흙댐으로 되어 있는 걸 보이시죠? 지금은 대부분 콘크리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고대에는 완전 다 흙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보면 이제 파라오가 대신들하고 강가를 거닐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러다가 그 범람 이후에 흙댐의 높이가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피해의 정도를 나일강에 무너진 흙댐의 높이로 차별화해서 세금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노예가 발생을 줄여보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피해의 정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무너진 흙댐의 높이라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거죠. 대단하죠? 다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다가 런던 죽음의 우물지도라고 검색하면은 나오는 이미지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알려지기는 스노우 박사라는 분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 런던에는 그 콜레라가 1차, 2차, 3번에 걸쳐서 대단히 창궐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3차 콜레라 때인데요. 3차 콜레라 때 일주일 만에 한 6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있었던 괴담 중에 하나가 그 예전 흑사병 무덤이 봉인이 해제되어서 그 오염수가 런던을 죽음의 도시로 만들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런던을 빠져나가는 등 이게 사회 분위기가 말도 못하게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이제 사회 분위기도 가라앉혀야 되고 콜레라의 확산도 막아야 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스노우 박사라는 분이 그 콜레라의 사망자 빈도를 이렇게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다가 까만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한 거예요. 약간 까만 막대 그래프가 까만 바가 보이시죠? 그래서 그려보니까 지금 주황색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그 주변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분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일단 여기는 흑사병의 무덤하고는 아주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흑사병의 저주는 아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고 이 우물을 파보니까 위에는 되게 맑은 물이었거든요. 근데 밑에는 되게 악취가 나는 썩은 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오늘로 따지면 역학조사 같은 걸 막 해보셨겠죠. 그랬더니 그 3차 유행 당시에 첫 사망자가 아기였는데 그 아기의 기저귀를 여기서 빨래하는 바람에 그 오염물이 펌프의 수원을 오염시켜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 펌프의 그 손잡이를 제거함으로써 확산을 막은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 펌프는 아직 지금은 그 런던의 뭐 위생의학교인가 뭐 그런 데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의 사례를 보시면 데이터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사회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 문제 해결 과정을 잘 살펴보면 현실 세계의 문제를 잘 정의하고 이 문제를 다시 데이터의 도메인의 문제로 정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문제를 잘 정의해야 됩니다. 문제를, 만약에 파라오가 문제를 이렇게 피해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어떻게 차등 적용하지? 라고 정의하지 않고, 얘네들을 어떻게 도망가지 못하게 하지? 뭐 이렇게 정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마 군대를 동원하거나 그 필요한 군인 수를 도출하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정도에 따라 세금의 차등 적용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의 정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의 답이 비록 100%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100% 정확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댐의 높이라는 걸로 피해 정도를 산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그야말로 상상을 해보면요, 지금 재난지원금처럼 민원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저 댐은 원래 낮았어요. 우리 댐은 엄청 많이 그 피해를 많이 봤는데 원래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 이런 민원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 처음에 댐의 높이를 기록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점점 50점짜리를 70점짜리, 80점짜리 이렇게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을 안 하면 개선을 할 수 없죠. 시작을 안 하면 우리가 100점짜리 답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는 현실 세계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죠. 지금 저희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뭐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아플 정도인 바로 디지털입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코로나가 저희 등을 막 등 떠밀고 있죠. 그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오프라인에만 존재했던 은행이라는 플레이스가 사람들의 핸드폰으로 들어온 지는 벌써 옛날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업무는 다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점점 텔러라는 직업도 키오스크나 얼마 전에 저희가 발표한 네온과 같은 인공지능이 점차 대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제도에 의해서 은행 따로, 결제 따로, 뭐 쇼핑 따로 이렇게 업무의 영역에 벽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버를 예약하면 그냥 동시에 결제가 되고, 우리가 해외 주식을 주문하면 동시에 환전이 되고, 이렇게 라이프하고 금융이 완전히 밀결합되어서 금융에는 펑션만 남는 그러한 시대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유능한 매니저 또는 친절한 상담원, 효율적인 프로세스 이런 게 경쟁력이던 시절에서 이제는 얼마나 유능한 사람처럼 유두리 있게, 자연스럽게,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경쟁력을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능한 매니저, 친절한 상담이 할 것 같은 행동, 그다음에 그분들이 알고 있는, 그분만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학습하고 룰로 만들어서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축적할 것인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 이러한 것이 디지털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크게 4가지들이 변해오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모두 변화하게 되었고요. 변하지 않는 것은 은행의 고유의 펑션뿐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지 데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고객에 있어서는 창구 직원을 점점 대신하는 무언가가 필요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유능한 창구의 직원처럼 고객의 반응을 수집하고 학습하고 살피고 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 그 고객의 소리에 대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분이 전세자금 대출 문의를 하는 와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상속을 받아서 공동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런 정보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정보는 현재는 그 상담하셨던 그 상담원의 기억, 그 다음에 녹취 이런 데만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원이 아니라 AI를 통해서 응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정보를 아주 깨알같이 저희가 저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고객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자금이 필요해서, 급한 자금이 필요해서 IRP를 해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IRP를 해지했을 때의 손실 보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대출 이자를 냈을 때의 금액을 비교해드리고, 공동 명의의 대출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또는 이제 창구나 모바일을 통해서 수시로 고객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환율을 문의하거나 펀드 수익률, 금리 시세, 기타 등등 관련해서 그러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금융 이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노련한 직원들이 개인기로 단골 우수 고객들한테만 하던 거를 저희가 데이터화해서 창구나 모바일에 적용한다면 그 개인의 주관적 지식이나 실력이 회사의 자산인 집단 지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서비스의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되어서 경쟁력이 올라가는 그런 선순환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공간의 개념인데요. 근데 공간의 개념이 이제 달라져서 점점 오지 않으시고, 그래서 점점 저희가 고객분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저희는 아직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온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잘 반응하시는지, 고객분들에 따라서 무엇이 다른지, 고객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검증해보고 검증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험들을 잘 데이터화하고 룰화해서 비대면 시대에 적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냥 유명하게는 성북동에는 아주 전통적인 부자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죠. 이제 그 성북동에 있는 전통 부자가 있는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 언덕 위에 부촌에 사시는 분들 중에 이 펀드 가입 안 한 사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성공 확률이 2배야. 이런 경험들을 아주 타짜 같은 직원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아내려면, 이걸 알고 데이터화하려면 창구에 녹취를 하거나 어떤 멘트를 통해서 가입했는지를 저장하고 그걸 분석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북동이 주소지인 고객님들이 로그인을 하거나 어디에 오시면 성북동 부자 고객이 가입한 상품 탑10 이렇게 추천하는 걸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는 상여가 있는 달에 창구에 직접 오셔가지고 IRP를 추가 매입하시면서 신청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친절한 직원분들이, 고객님 3일 후에 또 자동이체 신청하는 거 빠져나가는 거 그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고객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 직원분이 감사해서 보너스가 나와서 그냥 두면 다 없어질 것 같아서 내가 절반이라도 저축해 보려고요. 이렇게 얘기하신 내용을 저희가 데이터화할 수 있다면, 상여가 입금되자마자 저희는 알 수 있잖아요. 언제 들어왔는지. 상여가 입금되자마자 IRP 추가 적립 안내 같은 것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경험을 최대한 데이터화해서 디지털 시대에 적용한다면 다른 핀테크나 빅테크가 따라오지 못하는 차별적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대면 환경이 점점 가속화되어서 공간,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빠르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접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도 안 되고 콜센터도 안 되고 이런 시간대에 이제 고객 응대를 얼마나 편리하게, 그리고 고객분들한테 얼마나 완결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느냐가 또 다른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고객분들이 문의할 것 같은 모든 Q&A들을 다 지식화해서 데이터화하고, 그것을 빠르고 고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고객들이 스스로 완결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해 본 디지털의 변화인데요. 그야말로 빅블러의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업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통섭이라는 단어를 듣기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우버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의 형태는 사라지고 서비스만 남는 그런 현상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디일까요?
그냥 제가 이름을 뭐 당근이즘, 뭐 부케이즘 뭐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물건은 더 이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N차 신상이라는 이름으로 마구 거래되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중고나라에서 내가 그 당근에서 뭘 팔면 호떡이나 사 먹고 말지 뭐 이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일상화된다면 이게 다시 자산화되고 이 과정이 거래와 동일시되어야, 거래와 완전히 민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인의 직업 외에 이제 유튜버들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도 많아지게 되시죠. 이제 부캐가 점점 부캐라는 것들 이름으로 다른 일들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조회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재투자로 연결되는 그런 그림을 저희가 그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런 기회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센스팅하고 그 플랫폼이나 서비스에 누구보다 빨리 올라타서 선점하려면 사람들의 라이프에 대한 정보, 특히 돈과 관련된 라이프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변화되는 영역별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는데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은 사람처럼 인지하기 위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확보, 관리입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람처럼 또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결과를 또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도 저희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제 나름대로 필요한 데이터를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저희가 자산에 대한 통합 정보겠죠. 자산과 자산 형성의 원천이 되는 소득, 지출과 같은 정보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자산에 대한 통합뷰를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자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건, 원인을 주는 건 뭘까요?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저희가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산 형성의 결과로 시장의 경쟁 상황이 변하게 되겠죠. 저희가 그것을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왜? 그 시장의 경쟁 상황의 변화가 다시 고객분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아서 저희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 상담, 상품 추천, 신용평가 이런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사람처럼 또는 사람보다 더 완벽하게 저희가 판단하는 분석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AI 알고리즘이나 분석 기술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람처럼 반응하는 것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루다 아시죠? 서비스를 바로 접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얼마나 적절하게 어떻게 잘 전달하는가의 문제도 저희가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고객들의 반응을 수집하고 이를 또다시 반영해서 고객분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응대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신한은행은 지금도 대단히 훌륭하고 탑 티어에 있는 은행으로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겁니다. 당장은. 그리고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한이 하면 다르다, 이런 인식을 업계에 심어 주었습니다. 제가 신한은행으로 이직한다고 했을 때 제 주변에 계신 은행권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지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은행으로 가? 못 버틸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신한은행이에요. 그러면 신한이야? 신한은 좀 다르니까 잘해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평판은 하루아침에 쌓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생존의 의지로 전진해 오신 선배님들이 이루어 놓으신 업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저희가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가 만족스러워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미래를 건너가지 못한 코닥은 파산보를 신청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에서 미래를 건너가게 하는 구명다리가 바로 디지털이고 데이터라고 봅니다.
우리 다 함께 데이터 힘으로 미래를 잘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